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장발은 물론 염색과 파마도 가능한 두발 자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할 경우 두발 자유화가 시행이 되는 건데요. 두발 자유화는 지난 2012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던 전 서울시 교육감 광노현 징검다리 교육지 이사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랜만에 전화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조희연 교육감 두발 자유화 선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흔한 말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이죠. 방향, 예. 학생인권 조례가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1월부터 발효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학생들, 서울 학교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발 길이 제한을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 84%의 학교에서 두발 길이 제한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염색이나 그런 파마 예, 같은 파마. 이른바 두발 상태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학생인권 조례를 교육청에서 만든 건 아니고 우리 학생인권 시민단체들과 학생단체들이 만들었거든요. 예. 엄청난 거였어요. 한 10만 명 정도의 서명이 필요한데 그 길거리 서명을 몇 달을 받아서 10만 명을 채웠거든요. 학생들 스스로가. 네, 그 운동가 몇 안 되는 분들이 예.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학칙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진짜 인권이라면 그 신체의 자유나 개성 표현의 자유나 또 행복 주권 이런 것들이 진짜 인권적 차원의 권리라면 이건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이는 그 하위 법규로는 제한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학칙에 의한 제한을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지 않나 싶었고요.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말씀은 이제 이 학칙이 가급적 전면 보장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이런 예. 뜻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두발 자유화란 말은 1980년대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학칙이란 것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머리가 길다고 강제로 그 선생님들한테 머리를 깎이는 일을 몇 번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같은 경우에도 두발 자유화 이전에도 2012년에서도 벌써 학생인권조례는 포함됐습니다만 그 학칙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근데 이번에 장발은 물론 염색과 파마도 가능한 말 그대로 두발 자유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발표된 성명서를 자세히 보니까요. 일단 이제 일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죠. 사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또 규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유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교육감의 의지는 완전 자유라 쪽으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학교별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오직 명령에 의해서 이 전면화,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유화 전면화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겠죠. 예. 네. 그만큼 절차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간 인권을 꼭 이런 식으로 보장해야 될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토론은 필요하다는데 찬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할 경우 이른바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 합의해서 공론을 해서 합의하면은 완벽한 두발 자유가 시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과거에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뭐 학생은 학생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발 자유야 완벽한 두발 자유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뭐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지도 8년이 지났어요. 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가 2010년 9월에 정식으로 발효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이런 그 두발 복장 문제로 지나치게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실랑이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인식들이 훨씬 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뭐 일부 매우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두발 학생들의 두발을 단속하는 것은 뭐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일본도 두발 자유를 했고 대만도 두발 자유를 했는데 한국만 지금 조금 늦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아까 광노현 전 교육감이 얘기했던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럼요. 그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화 정도는 벌써부터 됐어야 될 상황인데 이제 체벌 금지는 서울에서 굉장히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두발 규제는 아직도 보편적으로 풀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학교의 자율성, 학교장의 권한 이거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신체의 자유라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는 제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몸뚱아리가 자기 소유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몸의 일부지 않습니까? 두발이라는 건. 그러니까 두발의 길이를 어떻게 하든 두발의 상태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뭐 심미적인 추구의 대상이고 또 제3자에게 어떤 특별한 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이 보건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뭐 이가 들끓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예. 제3자 공공질서 유지라든가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제한하기 할 논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굉장히 늦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죠. 예. 그 우리 댓글에도 지금 실시간 댓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술 담배 사기 편하겠다 학생들이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이 탈선이 조장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탈선이 어디에서 오냐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못 찾을 때, 또 자존감이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자극을 쫓아다니면서 금지된 것을 어기는 데서 이제 즐거움을 찾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만들어주고, 정당한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들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제대로 길러줄 경우에, 이 탈선이 무서워서 아주 극소수에 대한 일시적인 탈선이 무서워서 뭘 못하는 건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하고 같은 걸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봇을 길러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성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치성을. 예. 그렇게 해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기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아이들 교육의 기본이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유와 자율에는 약간의 위험이 따르죠. 그런데 그 위험마저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거든요. 예. 그 대안학교 같은 데가 이제 이런 두발과 복장에 대해서 자유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립학교 중에서도
그 대안학교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이런 학교에서는 그 두발과 용모에 대해서 완전히 자율화 시켰거든요. 그 결과는 뭐냐면, 또 혁신학교도 그러네요. 혁신학교 전국에 한 1000개쯤 있는 혁신학교에서는 거의 다 풀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경우에 한 10%의 학생들만이 뭐 염색 같은 거 해요. 그리고 그것도 한 학기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들 할애도 안 해요. 다만 어떤 사람은 고1 때 하고 어떤 사람은 고2 때 하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하고 그럴 텐데요. 예. 분명한 것은 이것을 3년 내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또 20%, 30%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10%의 학생 정도가 한 학기 정도 해보고 마는 수준이다. 그래서 다들 시켜도 안 해요. 예. 너무 걱정할 거 없다는 뜻입니다. 예. 자, 두발 자율화는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찬성하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복장 자율화는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반대하는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 반대하고 학생들도 반대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복장 자율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편안한 복장이 최고 아닐까요? 예. 겨울에 따뜻하면서 편안하고 여름에 시원하면서 편안하고 그러면서 뭐 눈살 찌푸릴 일 없을 정도면 되는데요. 이 자율화된 학교를 보면 이제 학교 문화겠죠. 예를 들어서 전에 무슨 특정 브랜드의 예. 그 겉옷이 유행을 하면 막 부모님 허리가 휜 적이 있어요. 예. 그 몇십만 원씩 하는 거 다 사대느라고 또 특정 브랜드 운동화 같은 것이 유행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거야말로 그 학생들이 자기 반에서 각자 솔직 토론을 하고 토론할 기회를 갖잖아요. 그럼 상당 정도로 집단지성이 작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율 규제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 문화야말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교실 문화, 학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야말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일이고요.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유혹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인격적인 내성이? 그러지 않고 이것저것을 하나하나 문제되는 거를 대처하는 방식으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자율적인 인격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인격은 자유를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예. 언제까지나 룰을 정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복장도 자율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그죠. 편안한 예. 쪽으로 그냥 너무 요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집단 규율이 될 것이다. 자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뭐 지금 혁신학교가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복장은 사상을 통제한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요. 자, 체벌 얘기했고 아까 두발 얘기도 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교육감 시절 이루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글쎄요. 우선 첫 번째로 그런 학칙에 의한 제한이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이미 표명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학생인권보호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임기 중에는 임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조영 교육감께서 임명하고 있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또 아쉬운 건 이제 학생인권 옹호 지표, 학교별로 학생인권 옹호 지표를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해야지만 이제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학교별로 존중되고 보장되고 보호받고 또 증진되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학생인권을 옹호한다는 건 최약자 학생, 가장 다치기 쉬운, 차별받기 쉬운 이 학생들 집단을 우선 정해야 되거든요. 뭐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그럴 수 있고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그럴 수 있고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그러니까 뒤처진 아이들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아주 그 학생 복지 대상이 되는 선별 복지 대상이 되는 학생들, 그 가난한 집안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수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인권 중에 매우 중요한 게 이제 집단 자치에 대한 참여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학운위에 그 학교별로 왜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최고 의사결정 구조 같은. 예. 여기에 이제 학생회 대표들이 학생 관련 사안이 있을 때는 무조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지 못했던 거가 예.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의무화까지는 안 돼 있고 규정에는 학생 대표가 그 학생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침으로 아마 그걸 권장하고는 있을 겁니다. 지금 조영 예. 교육감께서도. 예. 광노현 전 교육감이 되고 나서 학생 인권이 상당히 강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강화됨으로 해서 교권이 하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이제 학생 인권 문제보다는 체벌 금지 때문에 그랬는데요. 학생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겠죠. 그렇죠. 사실은. 예. 안전할 권리죠. 근데 이 체벌 금지를 했다는 건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튼 비상수단으로 체벌을 가하셨는데 이 선생님 무기 하나를 어떻게 보면 뺏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벌 금지가 전격 도입되고 대체할 무기를 선생님들이 손에 쥐지 못하는 그 기간 중에는 무기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 학교 교실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학교가 제일 문제니까 서울의 모든 중학교에 상담 전문가를 신규 채용해서 투입했어요. 예. 이 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상담 전문가한테 보내면 좀 순해지잖아요. 이해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체벌 금지를 하자마자 첫 해에만 서울 선생님이 한 6, 7만 명 될 텐데 8,000명의 선생님들한테 감정 코칭 16시간을 기본 연수로 제공했어요. 이게 굉장한 규모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4년 안에 그 모든 선생님들이 감정 코칭 연수를 원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16시간 연수를 받고 그리고 심화 연수는 원하는 분에게 대해서 60시간씩 제공할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그 후에 이게 다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집행이 안 됐는데요. 제가 있을 동안에는 아무튼 짧은 그 시기가 1년 안에 8,000명 선생님들에게 감정 코칭이란 새로운 무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분명히 했었군요. 그때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요약하면 체벌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뭐 통제라면 통제랄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의 구호가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업 규율은 강화하고 생활 규율은 완화한다였어요. 왜냐하면 수업의 규율은 강화돼야 됩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이 그 중고등학교가 되면요, 특히 고등학교가 되면 수업 시간에 첫 10분 정도를 그 질서 잡는 데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이건 너무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건 틀린 거죠. 우리 학생들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을 수업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노하우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노현 징검다리 교육청 이사장이었습니다. 예, 팟빵 앱으로 달려라 거북이 83님. 강노현 전 교육감 이야기 맞는 말이지만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작가 같은 친구가 김남국 변호사 같은 친구 옷 못 입는다고 놀립니다. 지금도 지평수 아버지 수입으로 은근 비교하는데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뭐 작용과 반작용이 있겠죠.
예,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4부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져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추석 연휴 때 민심 탐방은 했습니까? 지역구가 용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 어떻던가요? 우선은 뭐 자영업자 분들 많이 힘드시고 좀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피부로 안 느껴진다. 좀 제대로 된 대책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셨고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부분 왜 제대로 못 잡느냐 하는 말씀도 많이 주셨고 그 반면에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가셔서 행하신 연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역시 화답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평양 다녀오신 거 너무 남북 관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좀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용인 같으면은 서울에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에 사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꽤 많으시죠. 예. 그분들은 가능하면 서울에서 또 살고 싶어 할 텐데 직장이 서울이니까 다만 부동산 집값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망설이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싫은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너무 차가 막히고 이런 문제. 예, 너무 차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용인 너무 좋다 이런 분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교통이 너무 심각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라는 말씀도 많으시고 부동산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지금 거의 20년째 거의 그 자리거든요. 네. 가까운 데 있는데 그래서 왜 서울만 자꾸 올라가고 서울만. 예, 용인은 제자리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용인 시민들이 표현한테 기대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연결했었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 행정정보 유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이거 일단은 표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정보 접근의 적법성이 가장 큰 문제겠죠. 합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확보한 자료라면요. 당연히 정치 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되고 문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양측의 얘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 어쨌건 사이트에 대한 접근 권한은 기재위 위원으로서 부여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접근할 수 없는 영역 불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서 확보해서는 안 될 자료를 확보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방이 오가죠. 예. 그런 부분들은 남겨져 있는데 과거에 우리 고 노회찬 의원께서 안기부 엑스파일,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하셨을 때 그 내용은 진정성 있고 사회적으로 옳았고 국민 알 권리 충족했고 하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의원직까지 박탈되는 실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사례랑 비교를 해본다면 심재철 의원도 그냥 무조건 정부 여당 공격이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런 무리한 주장, 그다음에 야당 탄압이다라는 그런 일방적 주장만 내놓으실 게 아니라 자료 접근의 합법성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행위는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야당 탄압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정부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이런 것들 감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 당연히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와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좋으면 도둑질을 하건 살인을 하든 괜찮단 말이냐. 방법과 수단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죠. 예. 특히나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는 취지가 옳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국민은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나도 옳은 취지로 옳은 일을 했는데 방법성 문제가 있다고 벌금 받고 과태료 받고 이런 분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는 위법적으로 자료를 빼내갔으니까 돌려달라. 네. 이런 거고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자료를 폭로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기자회견해서
청와대 업무 추진비죠. 네.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 뭐 밤 11시 이후라 혹은 주말에 쓰면 안 되는 카드를 썼다. 뭐 호프집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글쎄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호프집이나 식당에서 썼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우선 내용상의 부분들은 물론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양측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청와대 측 주장은 시간상 일반 정부 부처와 달리 다르다. 청와대는 거의 뭐 야간 심야도 대기 비상근무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코드 업종별로 사용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은 곳이 나뉘어 있는데 규정 절차상 다 가능한 곳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상호로 접근해 봤더니 뭐 호프집이더라. 그럼 호프집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근데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건데 사용됐느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그건 청와대 내에서도 자체 뭐 징계라든지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정말 이렇게 국가를 시끄럽게 할 정도로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뒤져보고 장부 뒤져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공방을 할 만한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감사원에 얼마든지 감사를 해라 이렇게 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뭐. 밝히겠다. 네, 그렇죠. 예, 그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이게 그건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미 정상회담, 유엔 연설 이렇게 쭉 일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글쎄요. 이제 제가 SNS 몇 마디 올렸더니 어떤 분들이 너무 감상적이 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예. 경고도 주시고 하는데 저는 막 그러네요. 가슴이 좀 떨리기도 하고 이게 실화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과거에 뭐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그동안 남북은 대결 긴장 끝없는 분단의 고통 이게 과연 해소될 것이냐?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배했던 지난 50여 년이었는데 지금은 긴장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비핵화의 현실화라는 걸림돌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남북이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오히려 국제사회에 우리가 좀 친하게 잘 지낼 테니 좀 도와주세요라는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굳은 의지를 갖고 돌파해내고 계시는 거고 좀 감상적이 될 정도로 좀 감격스럽고 희망에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도 아마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정하고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예. 이외에 지금 미국 조야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폭스뉴스를 선택한 것 같은데 여기서 그 과거 정부 시절 통일 이뤄지면 대박이라고 선전했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니까 정반대 비난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마 조선일보를 비유해서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조국 민정수석도 그렇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도 똑같이 네. 조선일보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할 때 통일의 장밋빛, 통일하면 뭐 몇십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기고 막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어요. 그걸 비판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네. 자기가 하면 좋은 일이고 남이 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난하고 이거는 좀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그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좀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때는 뭔가 진척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 일방적으로 내뱉었던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싸고 옹호하고 마치 그게 현실화될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 장밋빛 칭송 기사를 썼던 매체에서 그걸 어떤 네티즌께서 전부 캡처해서 예. 하나의 이렇게 화면 안에 몇 개 기사를 다 이렇게 해놨던 걸 저도 봤는데 너무 낯뜨겁죠. 적어도 같은 기조,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때와 다른 상황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내세웠다면 훨씬 더 그 비판이 먹혔을 텐데 너무나 좀 판이하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서 내놓으니까 과연 언론의 이게 제 역할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 진보 보수 뭐 정체성은 지키더라도 네, 같은 사안에 그럼요. 대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똑같은 건데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될 것이냐. 예. 현재 그런 북한의 일방적인 말에 너무 신뢰를 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비판을 했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이번 유엔 총회에서 거론된 또 하나의 중요한 현안이 하회와 치유재단 해산 문제입니다. 네.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하회 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을 통보를 했었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계속해서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그 아베를 만나서 바로 앞서 얘기했다는 것도 좀 우아스럽습니다. 네. 뭐 그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리고 정직한 방법이고. 작심하고 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본다면 일본 측에서 사실은 원인 제공을 했죠.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을 하면서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뭉뚱그려가고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밀어붙여서 있어서는 안 될 불법적인 그런 협정을 체결하고 이렇게 해왔고요. 그 이후에 정권 교체 이후에 피해자 입장, 피해자분들의 의사가 묵살된 부분, 그리고 국제적인 유엔의 입장대로 하자라는 우리 측의 여러 가지 그 완곡한 제안에도 일본 정부는 약속시켜라. 뭐 약속 안 지키면 뭐라 그랬죠? 엄중한 국제사회 그런 질타가 있을 것이다라든지 이런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랬던 아베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북한의 그런 비핵화에 대한 전형적인 발표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부터 달라지고 하니까 아베가 뒤처진다 이러니 다시 또 한반도에 손가락 얹겠다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면전에서 정면으로 아베에게 이러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과거사를 올바르게 되돌려 놓겠다라는 의지 천명한 건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회와 치유재단이 해산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10억 원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머지 예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절반 정도가 그 일부 현금을 수령하신 피해자분들 계시고 수령을 거부하신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으로 절반 정도가 사용됐다고 하죠. 나머지 절반 정도 남아 있고요. 피해자분들의 뜻대로라면 다시 정부 예산으로든 어떻게든 10억 엔을 온전히 복원해서 그대로 일본에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일본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사실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 대통령께서는 지혜로운 해결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다양한 대안들이 오늘도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신중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안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야 그러고 싶지만 안 받겠다고 한다면 이걸 예를 들어 이제 유엔의 유니세프나 UNDP나 유엔의 여성 인권 향상 피해자 치유를 위한 그러한 그 기금으로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일본하고 한 잘못된 한일 위안부 협정은 파기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했고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그 하회 치유재단 해산 걸 이야기했는데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12월 28일 날 발표된 그 협정이라는 것 그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저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게 비준을 받아야 할 조약이냐?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비준을 받을 조약이라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그걸 거부할 테니까요. 그러면 비준 받을 내용이 아니라면 조약이 아니고, 그러면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걸 지켜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파기 재협상이라는 절차를 꼭 밟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불법적인 협상 또는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도 없다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응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불가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불가역을 넣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라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발표한 두 사람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의 외무성 장관 이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니까 두 사람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건 국가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얹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재협상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약으로 그거는 어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 제가 공약 이나 그 당시에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진선미 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해자 관점에서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표창원 의원 스마트한 친일 청산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스마트한 친일 청산론은 뭡니까? 네. 이게 그 한 행사에서 항일 독립운동 주제 영화에 대한 그 토론이었죠. 청중 질문 중에 그 친일 청산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 재산 환수라든지 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그걸 시행을 한다면 너무 국가적인 그 손실과 낭비가 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친일을 통해서 얻은 재산 혹은 그로 인해서 축적된 뭐 자녀 교육 등을 통해서 확보된 현재 지위와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자. 왜냐하면 그동안 뭐 반민특위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청산 시도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예. 대신에 그러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하는 조건으로 역사는 건드리지 말아라. 있는 그들의 역사를 제대로 발굴하고 교과서에 싣고 우리 후손에게 알리고 누가 어떠한 친일을 했는지 이건 알리고 서로 그래서 그 영역을 존중을 하자. 그게 지켜진다면 스마트한 친일 청산이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재력이나 권력 등을 이용해서 지난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역사 왜곡, 역사 교과서 뭐 국정화 시도, 일본과의 굴욕적인 그런 협정 이런 것들을 또다시 시도한다면 그때는 상대방 측에서 협약 파기를 한 것이니까 그때는 친일 청산 가혹하게 해야죠. 독일에서 하는 나치에 대한 처벌처럼.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과거사 진실은 그대로 밝히고 네. 그 지금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재산은 인정하고 네.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또 많은 분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네. 독일의 예를 들면서 그렇죠. 독일은 지금까지도 나치 부역자들 다 처벌한다. 네, 프랑스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네.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네. 이걸 재산이나 권력을 인정해 버리면 예. 그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반발할 것 같단 말이죠. 저도 과거에 같은 생각이었고요. 예. 이걸 북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과연 지금 우리가 북한이 과거에 우리에게 저질렀던 아웅산 테러, 김현희 칼 폭파 사건, 과거 6.25 침략 전쟁, 간첩 도발, 김신조 사건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해 협력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분단 극복 민족의 동질성 확보 이걸 위해서 일단 과거는 과거대로 남겨두고 서로 함께 평화 번영으로 나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친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초기에 이승만 정권 당시에 반민특위 상태였다면 당연히 밀어붙여서 완전히 발본색원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친일 청산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죠.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새롭게 친일 청산하자? 과연 누가 실제로 친일의 자손이고 어떻게 친일로 획득한 자본인지 최순실 재산 또는 전두환 재산 이것도 지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친일 재산 확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스마트한 청산이 훨씬 더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반민특위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그 며칠 전에 반민특위 출범 70주년이었어요. 네. 70주년이었는데 결국은 그 66 습격 사건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만들었는데 당시에 얼마나 친일파들의 저항이 센지 그 66 습격 사건으로 그대로 반증되는 거였었는데 그 반민특위가 실패한 이유랄까 원인일까요?
그게 결국은 친일파의 저항, 기득권의 저항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죠. 친일파는 당연히 저항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결국 분단으로 인해서. 물론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친일 청산을 집중해서 해낸다면 그런 공산주의에 넘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사실은 뭐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친일 청산을 해서 오히려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보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흔들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각 요로에 자리 잡고 있던 친일 세력들 그들을 맞서 싸워서 청산을 해내는 과정을 그대로 겪다 보면 결국은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 저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친일들의 저항이 힘을 받도록 만들었고 반민특위의 와해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표현님 경찰 출신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반민특위 해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친일 경찰들이에요. 네, 노덕술. 예, 그 사람들이 다 66 습격 사건 때 행동대장 역할을 했었고. 예. 그런데 그 80년대 공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몇 번 사과하거나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이런 친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이 사과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좀 뼈 아픈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죠. 조직적으로는 있어야 되고요. 다만 그 이후에 70, 80년대 이후에 경찰에 입직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국가와 그들의 체제가 과거에 했던 것들 그걸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사과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경찰이라는 조직은 반드시 그 친일 행위, 그 행위자들이 행했던 반민특위 와해 등 친일 청산에 대한 방해 작업, 이런 우리 국가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한 경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조직으로서 당연히 사죄하고 반성해야죠. 예.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반민특위 실패로 인해서 그 결국 결과는 친일파 후손들은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쌓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고 또 그걸로 권력을 누렸단 말입니다. 네. 반대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돈이 없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 세월이 지금 70년, 80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스마트한 친일청산론처럼 말대로 한다면은 그 사람들 건 인정하더라도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는 따로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그 석주 이상용 선생님 그 안동에 정말 거부셨는데 온 재산을 전부 투입하셔서 독립운동 하셨고 신흥무관학교 세우셨고 했는데 그 가족분들이 그 중에 일부는 현재 거의 그 노숙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이건 너무 잘못됐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친일파들에게서 그들의 자손들의 재산을 전부 추적 소명해서 이것은 반민족 행위로 인해서 취득된 것이니 환수한다. 이렇게 돼서 그것을 우리 독립투사들 유족들 분들께 드리면 가장 바람직하고 정의롭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스마트한 친일 청산이나 민족 화해가 가능해진다면 남는 숙제는 우리 독립유공자분들 후손들께는 정말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죠. 우리 모두가 빚을 졌고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가능하게 한 것,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그분들의 희생이고 그분들의 노력이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께는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하셨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임의 도살 금지.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동물을 살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보신탕 등을 위해서 사육되는 도축되는 불법적인 그 개나 고양이들의 그 살상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개고기 식육 반대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있겠죠. 하지만 그 드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뭐 금지나 반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요. 다만 그러한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공급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법성과 비위생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도살 그 행위 그 자체가 현재도 불법인데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실하게 불법임을 명문화하고 그게 처벌 조항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차라리 도축을 합법화해달라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들이 1988년에도 있었고 김홍신 당시 의원께서 발의하셨다가 여론의 반대에 결국 철회를 하셨죠. 지금도 누군가 그분들의 뜻을 받아서 대리해서 법안을 발의하실 수는 있죠. 근데 누구도 엄두를 못 내고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합법화라는 것은 좀 공허한 주장일 뿐이죠. 현실성이 없고요. 그러면 이 상태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방치되어서 동물도 학대당하지만 사람들의 건강도 위협당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텐데 가능한 현실적이고 국제 규범에 맞고 현대 시대 정신에 맞는 방법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국민 여론 최근에 조사한 게 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개고기를 드신다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8대2 정도로 이제 거의 없는데 다만 남이 먹는 걸 반대하냐? 그건 아니다. 또 여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직 이 문제는 조금 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 예전 같았으면은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이게 문제성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의원들이랑 동료원들 얘기는 해봤습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고요. 그 워낙 농촌의 지역구 기반을 두신 의원분들은 그곳에 계신 농민분들 중에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과거에 이제 소라든지 돼지 사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개로 그 전화를 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들 중에 대표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서로 양측에서 싸우지 말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 이런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장뿐만이 아니고 그 개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도 타격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있고 계시고요. 워낙에 이런 뭐 법안 발의도 있지만은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여론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일찍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협박도 받았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한창 이제 이번이 두 번째 제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인데 첫 번째 발의 때 가장 심했죠. 그때는 이제 그 학대 행위에 동물 살상을 포함시켰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 보신탕 업계, 식육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가만두지 않겠다. 예, 문자로 뭐 도끼 들고 지금 찾아간다. 그래서 저희 국회 사무실이나 지역구 사무실 완전히 하루 종일 욕설로 전화가 도배가 됐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될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명절 끝나고 남은 음식들 많죠. 특히 전 같은 거. 뭐 찌개로 끓여 드시면 맛난다고 하니까 다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